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한 처녀가 젖먹이 남동생을 등에 업은 채 시집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저 혹덩이를 당장 버려라. 하지만 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목숨처럼 지킬 동생입니다. 모두가 비웃던 그 아이가 몇 년 뒤 마을을 뒤집을 천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연아입니다. 그해 겨울, 저는 18이었죠. 매서운 눈보라가 산자락을 훑고 지나가던 날이었어요. 가마 한 채가 좁은 산길을 더디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은 발이 시려운지 연신 발을 구르면서도 묵묵히 걸음을 옮겼죠. 가마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등에 포대기를 단단히 두른 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등 뒤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포대기 안에 꼭 쌓인 갓난아기, 제 남동생 도윤이었죠.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이였어요. 도윤이는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도 모른 채 제 등에서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해 가을 마을을 휩쓸던 역병의 하루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그리고 어머니가 그 뒤를 따랐죠. 남겨진 건 저와 도윤이뿐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웃집 처마 밑에서 2달을 버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 길밖에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매쟁이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윤참봉댁. 이 고장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혼담이 오가면서 문제가 생겼죠. 제가 도윤이를 데려가겠다고 했거든요. 중매쟁이는 말렸습니다. 윤참봉댁 어른들이 곱게 볼 리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가마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구경꾼들은 어김없이 나왔죠. 저는 가마 틈 사이로 그 눈길들을 느꼈습니다. 낮은 목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왔어요. 동생을 업고 시집을 가다니 세상에. 윤참봉댁에서 가만히 있겠어? 저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등 뒤에 도윤이를 한 번 더 꼭 끌어안았어요. 그때 도윤이가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였죠. 저는 눈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만은 버리지 않겠다. 그 다짐 하나가 그날의 저를 붙들고 있었죠. 가마는 윤참봉댁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윤참봉댁 대문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묵직한 기와 지붕이 눈을 잔뜩 이고 있었고 붉은 기둥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쉬지 않고 드나들었죠.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려놓는 소리가 나자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어요. 등 뒤에 도윤이는 다행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마문이 열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먼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박씨였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곱게 빗어넘긴 머리, 겉으로는 단정한 양반 마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눈이 저를 훑는 순간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저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등 뒤를 본 거였죠. 도윤이었습니다. 박 씨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입술 끝이 비틀렸어요. 그녀는 가마문을 잡은 손에 힘을 주더니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요. 저건 뭐냐?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겨울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혹덩이를 달고 왔느냐? 그 말이 마당에 퍼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몸종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가마에서 내리며 무릎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똑바로 서려 했어요. 도윤이를 꼭 아는 채로요. 박 씨는 손을 들어 행랑채 쪽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저 아이를 바깥에 내다 놓아라. 여기는 혼례를 치르는 집이다. 주변 하인들이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선뜻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무릎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죠. 어머님, 이 아이는 제 피부치입니다. 부모를 잃고 저 하나만 바라보는 아이예요. 제발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내려다봤죠.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당 한켠에 남편 윤도현이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26쯤 되어 보였고 이목구비가 반듯한 편이었죠.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 사이를 번갈아 보면서 시선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은 굳게 다물린 채였죠. 그 침묵이 박 씨의 목소리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박 씨가 치맛자락을 고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울음으로 되는 일이 없다. 그 아이를 데리고 살고 싶으면 헛간에서나 키워라. 안채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라.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박 씨는 돌아섰고 몸종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를 이끌었어요. 저는 일어서면서 도윤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이는 그때서야 눈을 떴어요. 까만 눈동자로 저를 올려다봤죠. 배가 고픈지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헛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와 도윤이에게 허락된 자리는 집단 냄새 나는 헛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그토록 격하게 반응한 것 치고는 중매 자리에서 혼담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는 점이었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헛간은 좁고 차가웠습니다. 집단을 쌓아둔 구석엔 바람이 스며들었고 천장 틈새로 눈발이 날려 들어오는 날도 있었죠. 그곳이 저와 도윤이에게 허락된 전부였습니다. 저는 낡은 이불을 두 겹으로 접어 도윤이 아래에 깔아주고 제 저고리를 벗어 덮어줬어요. 그러면 저는 추웠지만 도윤이는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안채 마루를 닦았어요. 점심 무렵엔 빨래터에 나가 손이 트도록 헝겊을 비볐습니다. 저녁이 되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상을 올리고 설거지를 마쳤죠. 그리고 나서야 헛간으로 달려갔어요.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차가운 헛간 바닥에서도 거친 집 냄새 속에서도 누나의 품 하나로 버텨냈어요. 웃음도 일찍 배웠죠. 제가 헛간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도윤이는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루의 고단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런데 박 씨는 그걸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도윤이를 안고 헛간 앞마당을 지나는데 박 씨가 행랑채 쪽에서 걸어왔어요. 그녀는 도윤이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놈은 크면 거지나 되겠지. 헛간에서 태어난 것이 반반할 게 뭐가 있겠어. 목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느릿하고 태연했죠. 그게 더 나빴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맞받아칠 수라도 있지만 저렇게 낮고 차갑게 내뱉는 말은 반박할 틈조차 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이를 더 꽉 안았어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저는 헛간 구석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윤참봉댁 광 안에 버려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천자문 한 권이었죠. 저는 그것을 몰래 품에 안고 나왔어요. 그리고 부뚜막에서 숫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헛간 마루 바닥에 수추로 천천히 글자를 그렸습니다. 이게 하늘천이야. 따라 그려봐. 도윤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문질렀어요. 글자가 되진 않았지만 흉내를 냈죠.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웃었어요. 매일 밤 그렇게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숯을 쥐었어요. 도윤이가 잠들 때까지 글자를 썼습니다. 박 씨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거든요. 거지가 되겠지, 라는 그 말이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도윤이한테도 저 자신한테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헛간 문틈새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남편 윤도현이 보았던 거예요. 그가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부엌 앞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새 것에 가까운 책이었습니다. 누가 두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그 책을 집어들면서도 선뜻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 집에서 공짜로 주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도윤이가 5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헛간 바닥에 수추로 글자를 익히던 아이는 어느새 천자문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집에서 도윤이가 눈에 띄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늘 헛간 안에서만 가르쳤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서당 훈장 최 씨가 윤참봉 댁에 들렀어요.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는데 윤참봉과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향하던 그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헛간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목소리는 작고 또렷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훈장 최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헛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죠. 그 안에는 작은 아이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낡은 책장을 짚어가며 글자를 읽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얼마나 작던지 책장이 손에 비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흔들림 없이 줄줄 읽어내려갔어요. 훈장은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어른을 보고도 놀라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봤죠. 훈장은 쭈그려 앉아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냐? 목소리가 마당까지 퍼졌어요. 마침 안채에서 나오던 박 씨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훈장 옆에 섰어요. 도윤이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입꼬리를 올렸죠. 그저 며느리가 업어온 밥벌레일 뿐이요.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공손함이 아니었어요. 저는 부엌 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나도 모르게 꽉 쥐었어요. 훈장은 박 씨의 말을 들었지만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앞에 펼쳐진 책을 내려다봤어요. 천자문이었죠. 그것도 상당히 뒷부분까지 읽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야, 이 글자가 무엇냐? 손가락으로 한 글자를 짚었습니다. 도윤이는 잠깐 들여다보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지부 집주입니다. 훈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면서 도윤이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달랐죠.
무언가를 본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사랑채 쪽으로 걸어가고 나서도 박 씨는 한동안 헛간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훈장이 있을 때의 그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져 있었죠. 입술을 꾹 다문 채로 도윤이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 속에 뭔가 불편한 것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도윤이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훈장의 눈빛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눈빛은 달랐죠. 그건 불편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경계였습니다. 밥벌레라고 불렀던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걸 박 씨도 느낀 거였죠.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직감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훈장 최 씨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였죠. 윤참봉댁 헛간에서 천자문을 외는 아이가 있다는 말이 돌았어요. 사람들은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대단하다고도 했죠. 그러나 그 소문이 박 씨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박 씨는 며칠째 말이 없었어요. 밥상을 받으면서도 생각에 잠겨 있었고 안채를 오가면서도 눈빛이 깊었죠. 저는 그 침묵이 불안했습니다. 조용한 박 씨는 소란스러운 박 씨보다 더 무서웠으니까요. 결국 그 침묵이 무엇이었는지는 사흘 뒤에 드러났습니다. 박 씨가 하인 막동을 안채로 불러들였어요. 문을 닫았고 목소리를 낮췄죠. 저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동이 헛간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봤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등잔불도 꺼진 시각에 그가 헛간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게 보였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헛간으로 뛰었어요. 막동이 문을 열기 직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죠. 저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어요. 막동은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포대기가 들려 있었어요. 아이를 싸서 데려가려 했던 거였죠. 저는 도윤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막동 앞에 섰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막동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포대기를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도윤이를 안은 채로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칭얼거리다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따뜻한 숨결을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알 수 없었어요. 박 씨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멈추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 헛간이 더 이상 도윤이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도요. 무언가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소문은 장날 아침에 퍼졌습니다. 고을 관아에서 방을 붙였다고 했어요. 오래된 문서 하나를 해독하지 못해 현령이 고심 중인데 이를 풀어내는 자에게 쌀 10가마와 포목을 내린다는 내용이었죠. 마을 선비들이 며칠째 달려들었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말도 함께 돌았습니다. 훈장 최 씨가 그 방문을 베껴들고 윤참봉 댁에 들른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윤참봉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마당에 종이를 펼쳐놓았죠. 도윤이는 그때 마당 한켠에서 돌멩이를 줍고 있었습니다. 5살배기가 돌멩이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루도 거르지 않는 습관이었죠. 도윤이가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들을 내려다봤어요. 훈장은 아이를 보고 빙긋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것은 진심으로 기대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린아이에게 건네는 가벼운 말이었죠.
그런데 도윤이는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썹을 살짝 모으고 입술을 오물거렸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명은 하늘에서 사람에게 닿는다는 뜻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훈장의 손에서 붓이 떨어질 뻔했어요. 윤참봉도 사랑채 문을 열고 내다봤죠. 저는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훈장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어요. 이 아이는 천재다. 혼잣말 같았지만 마당에 있던 모두가 들었습니다. 훈장의 눈빛은 아까와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죠. 도윤이가 풀어낸 뜻이 관아에서 사흘째 막혀있던 바로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마을로 퍼졌어요. 윤참봉댁 헛간 아이가 관아 문제를 풀었다는 말이 돌았죠.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헛간 바닥에 수추로 쓰던 글자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안채 쪽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박 씨가 그 소문을 들었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번 막동을 돌려보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현령의 명을 받은 관리 둘이 윤참봉댁 대문 앞에 섰어요. 도윤이를 데려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관아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저는 도윤이의 옷매무새를 여미고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의 손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관아 마당은 넓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담장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훈장 최 씨도 와 있었고 윤참봉도 멀찍이 서 있었죠. 현령은 대청마루에 앉아 도윤이를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5살배기 아이에게 보내기엔 너무 무거운 눈빛이었죠. 문제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오래된 문서 해독, 둘째는 고시에서 나온 글귀풀이, 셋째는 짧은 글짓기였어요. 학자들이 며칠을 씨름하다 포기한 것들이었죠. 도윤이는 마루 앞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저는 마당 한켠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도윤이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어요. 두 번째 문제도 그랬죠. 세 번째 글짓기에서는 붓을 받아들고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현령의 눈썹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옆에 앉은 관리가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죠. 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장 밖이 술렁였어요. 저 아이가 윤참봉댁 헛간에서 자란 아이라고? 5살짜리가 저걸 푼다는 게 말이 되나? 목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현령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그리고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고요? 도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한켠에 서 있는 저를 찾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다시 현령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누나 덕분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뜨거워졌습니다. 헛간 바닥에 수추로 쓰던 글자들이 추운 밤 등을 맞대고 책장을 넘기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훈장 최 씨가 나섰어요. 그는 현령 앞에서 연아와 도윤이의 사연을 차분히 풀어놓았습니다. 부모를 잃고 동생을 얻고 시집을 온 일, 헛간에서 살며 수추로 글을 가르친 일, 밤마다 버려진 책 한 권으로 아이를 가르친 일, 말이 이어질수록
담장 밖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현령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도윤이 옆에 나란히 섰죠. 현령은 짧게 말했어요. 이 아이를 잘 키워낸 것은 나라의 복이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을 버텨온 저에게 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죠. 그러나 윤참봉 댁 안채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이전과 조금 달라졌죠.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뭔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령의 말은 짧고 단단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관아 마당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담장 밖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도윤이를 헛간에서 마당 한가운데로 데려다 놓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참았지만 결국 참지 못했죠. 비난은 빠르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박 씨 이야기가 나왔어요. 천재 아이를 헛간에 가뒀다는 것, 버리려 했다는 것이 돌고 돌아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장날 국밥집에서도 빨래터에서도 그 이야기가 오갔죠. 윤참봉 댁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박 씨는 외출을 끊었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시선을 피했죠. 그 단단하던 기세가 며칠 사이에 무너졌어요. 윤참봉이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는 말을 고르다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 집에서 그것이 가능한 전부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윤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윤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커서 누나를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살게 해줄게. 저는 그 말에 웃었어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헛간 바닥에 수추로 글자를 쓰던 밤들이 포대기 속에서 가늘게 숨쉬던 갓난아기가 떠올랐죠. 그 모든 시간이 이 한마디로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어른이 됐어요. 과거 시험장에 들어선 도윤이는 막힘없이 붓을 놀렸습니다. 급제 방이 붙던 날 저는 마당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도 눈물이 났습니다. 헛간 바닥의 숲 글씨가 과거 급제장이 된 거였죠. 도윤이는 저를 모셨습니다. 따뜻한 방, 좋은 밥, 반듯한 옷. 당연한 것들이 낯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말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지혜로운 누이는 동생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